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타바 OS 실습 이제 거의 막바지까지 왔습니다. 이게 네트워크에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자, 네트워크 꼭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크게 뭐 네트워크만 다루려고 해도 뭐 거의 한 학기 강의를 해야 되는데 상세하게 다 다룰 수는 없으니까 그냥 간단한 얘기만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가 지난번에도 네트워크 얘기를 하면서 네트워크 관련 명령어 얘기하면서 간단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NIC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IP 주소와 포트 체계라고 하는 거에서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일반적으로 우리가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애플리케이션을 구동하고 운영을 하는 그런 아키텍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NIC라고 하는 거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의 약자예요. 그래서 보통은 예전에 우리가 데스크탑 컴퓨터 이런 걸 쓸 때는 컴퓨터 안에다가 이렇게 그 주변 장치를 연결할 수 있는 카드 슬롯이 있죠. 거기 슬롯에다가 네트워크 카드라는 걸 이렇게 꽂아서 여기 지금 보시면은 요게 이제 컴퓨터 외부로 나와 있는 건데 여기 보면 동축 케이블을 꽂을 수 있는 곳이 있고 여기에는 그 RJ45 우리 알고 있는 전화 꼭지 같은 거 우리가 흔히 지금 쓰고 있는 그 케이블 꽂을 수 있는 커넥터 꽂을 수 있는 이런 장치가 있는데 뭐 이제 예전에는 요것만 있는 것도 있었고 이제 요것만 있는 것도 있고 어떤 NIC는 이 포트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이런 포트가 두 개 있는 거일 수도 있고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회사들에서 이런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라고 하는 걸 만듭니다. 그러면 이제 네트워크는 보시면 컴퓨터하고 통신을 하려면 이 네트워크 입장에서 보면 네트워크 이렇게 쭉 있다 그러면 A라는 컴퓨터와 B라는 컴퓨터가 있으면 A라는 컴퓨터와 B라는 컴퓨터가 통신을 하려면 제일 밑에는 피지컬 레이어라고 하는 레이어가 있어요. 그래서 ISO라고 하는 곳에서 만든 오픈 시스템 인터커넥트 OSI 레이어라고 하는 곳에 보면 이 피지컬 레이어에 대한 표준이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서로 다른 뭐 도구를 쓰고 이러면 맞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1이라는 걸 보낼 때는 뭐 몇 볼트를 보낼 거고 만약에 주파수를 보내면 뭐 어떻게 보낼 거고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 그 피지컬 레이어에 맞게끔 이제 대개는 이제 이 중간에 또 그 뭐 이런 장비들 네트워크 장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거쳐서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피지컬 레이어로 보낸 거는 이쪽 그 컴퓨터의 피지컬 레이어로 이제 신호가 가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피지컬 레이어 위에 보면은 데이터 링크 레이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데이터 링크 레이어는 이제 그 신호를 0과 1로 표현을 하면 그것들을 어떻게 몇 개를 묶어 가지고 이 묶어져 있는 데이터를 상대방한테 잘 보내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상대방은 그 바로 옆에 있는 컴퓨터 또는 네트워크 장비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보내다 보면 뭐 에러가 날 수도 있고 뭐 이러니까 그런 경우에 뭐 재전송을 하기도 하고 뭐 에러가 안 나게끔 뭐 리던던시를 집어넣어서 보내면 이쪽에서 알아서 수정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데이터 링크 레이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 레이어와 트랜스포트 레이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인터넷 레이어라는 게 우리 TCP/IP 네트워크에서는 IP라고 하는 곳이고 여기에 트랜스포트 레이어에 TCP라고 하는 프로토콜이 있고 그 다음에 뭐 UDP라고 하는 프로토콜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인터넷 레이어 이게 트랜스포트 레이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요 두 개는 주로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그 컴퓨터로 얘기하면 이 부분은
커널 안에 들어가 있어요. 운영체제 커널 안에. 그리고 여기 데이터 링크 레이어나 피지컬 레이어는 이런 카드, 물리적인 장치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요즘은 이런 것들 카드를 안 쓰고 대개 이제 마더보드 안에 이런 로직이 다 들어가 있죠. 자, 요거는 하드웨어 안에 들어가 있고 대개 요거는 커널 안에 들어가 있고, 그럼 요 위에 프레젠테이션 레이어, 뭐 세션 레이어,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레이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메일 애플리케이션은 상대방 이메일, 뭐 이메일 여기 클라이언트고 여기가 서버다 그러면 얘네들끼리 통신을 주고받는 어떤 약속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세션은 한번 어떤 연결을 맺어 놓으면 그 연결을 유지해 주는 그런 거고요. 프레젠테이션 레이어는 데이터의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정의하는 레이어예요. 그러니까 상위 레이어에서, 자, 요 부분은 대개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요 NIC라고 하는 거는 요 아래 두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요 옆에 있는 이런 컴퓨터들은 컴퓨터일 수도 있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뭐 라우터 같은 네트워크 장비, 라우터 같은 네트워크 장비는 이 애플리케이션 레이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옆에 컴퓨터로 패킷을 전송해주는 그런 일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NIC는 데이터 전송 및 수신을 해준다 그랬죠. 그쵸? 그래서 네트워크 상에 있는 다른 장치한테다가 데이터를 전송을 해주고, 그러면 이 NIC와 또 다른 NIC가 서로를 알아야지 예를 들어 이런 스위치를 통해서 이렇게 가는데 이 장치의 물리적인 주소를 우리가 맥 주소라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거는 보통 48비트 주소로 돼 있고 공장에서 제조할 때 고정돼 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 NIC가 네트워크 프로토콜을 처리하는데 NIC가 얼마나 똑똑하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데이터 링크까지 만들 수도 있고요. 조금 좋은 NIC는 하드웨어에다가 이런 부분을 더 넣을 수도 있어요. 예, 물론 이 네트워크 프로토콜의 중요한 부분을 하드웨어로 넣는 거는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NIC는 주로 이런 기능을 한다. NIC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유선으로 연결하는 와이어드 NIC가 있고, 그 다음에 무선 랜, 그쵸? 예,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은 다 컴퓨터 내부에 있고, USB 장치를 꽂아서 쓰는 이런 경우도 있죠. 그 다음에 어떤 경우는 광 케이블 같은 거를 이용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렇게 NIC, 그러니까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의 정보를 확인하는 명령어, 지난번에 우리 ifconfig 또는 IP 명령어를 이렇게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명령어를 쓰시면 NIC에 관한 정보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연습을 다 해봤었죠. ifconfig-a 하시면 이렇게 인터페이스 별로, 그쵸? 그 상태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요. IP 명령어를 대신 쓸 수도 있다고 그랬죠. IP 어드레스 show 해주시면 지금 이 각각의 인터페이스 별로 IP 주소가 뭐다라는 걸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요게 172.31.7.101이 이제 외부와 연결된 인터페이스의 IP 주소가 되겠습니다. 이 IP 주소라고 하는 거는 아까 그림에서 요 IP 레이어, 이 IP 계층, 여기서 내 컴퓨터를 지정을 하는 고유한 주소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요거는 어드레스를 본 거고, 뭐 예를 들어서 IP하고 링크 명령어를 써서 링크를 보여주세요 하면 링크의 특성 같은 거를 보여줍니다. 그쵸? 자, 요런 명령어를 받고 이 링크 주소를 가지고는 IP 링크를 이용을 하면 맥 주소도 다 확인을 할 수가 있다 그랬죠. 예.
그러면 이제 IP 주소와 포트 주소는 포트라는 건 뭐냐? 요 보통 요 데이터 링크까지가 하드웨어로 구현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커널 안에 구현되어 있는 내용이 요 네트워크 계층, 그쵸? 우리 인터넷 계층, 그 다음에 여기 트랜스포트 계층, 네트워크 레이어, 트랜스포트 레이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만약에 집으로 치면 요 IP 주소는 우리 집을 나타내는 주소라고 보시면 되고, 요 트랜스포트 레이어는 집 안에 여러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 그 아빠, 엄마, 뭐 형, 동생 이런 집 안에 있는 특정 구분되어 있는 포트를 나타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P 주소는 보통 32비트, IP 버전 4는 이렇게 돼 있어서 컴퓨터를 식별하는 주소고, 포트는 해당 컴퓨터 안에 있는 특정한 프로세스나 서비스나 이런 거를 식별하는 주소예요. 그래서 우리가 SSHD 시큐셜 데모는 22번 포트를 쓴다고 그랬죠. 보통 웹서버 같은 경우는 80번 포트를 씁니다. 그래서 운영체제 입장에서 보면 통신의 종단점이에요. 거기까지만 전달을 해주면 되는 거죠. 패킷을. 그래서 포트 번호는 16비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0부터 6553, 6은 아니고 65535까지, 65545까지 존재하는데, 대개 이제 1024번 이하는, 1023번까지는 웰로운 포트라 그래가지고 대개 이제 많이 쓰는 그 통신 서비스에서 이 포트를 어떤 포트를 씁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룰이 대충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는 주로 시스템 용도로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윗번호들은 사용자들이 알아서 쓰면 되는 이런 포트 주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P 주소가 컴퓨터 집이나 집 주소다 그러면 포트는 방번호다, 내 방, 뭐 형방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현재 열려 있는 포트,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포트에 대해서 패킷을 커넥션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프로세스 이런 거 보려면 netstat -tulpn 이런 명령을 주면 된다 그랬죠. 자, 이거는 우리 지난번에도 연습을 아마 설명을 간단하게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sudo netstat -tulpn 옵션들의 상세 내용은 맨 페이지를 확인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TCP 프로토콜, 그 다음에 UDP는 UDP 프로토콜, 그 다음에 현재 리스닝 상태인 소켓, 그 다음에 그 포트를 사용하고 있는 프로세스 ID 뭐 이런 걸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N이라고 돼 있으면 이걸 그 숫자로만, 호스트 이름이나 서비스 이름 숫자로만 표시하는 거라는 옵션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쓰는 명령어 중에 하나가 lsof라고 하는 명령어인데요. 요게 뭐냐면 man lsof 한번 해봅시다. 이제 ls open list open files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시스템에 프로세스들이 많이 있어요. 그쵸?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세스가 지금 막 동작 중이에요. 그런데 뭐 특별히 지금 막 갑자기 어떤 파일이 갑자기 막 확 늘어나고, 그래서 이 파일을 누가 여기다가 뭔가를 쓰고 있는지, 그래서 이게 막 갑자기 뭐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속도가 늘어나고 있다든지, 뭐 아니면 이 파일에 뭐 예를 들어 악성 코드 같은 게 심겨져 있다든지, 이런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명령어 중에 하나가 list open files예요. 그래서 lsof라는 명령어를 쓰시면 현재 오픈되어 있는 파일들을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프로세스 아이디가 나오기 때문에 그 프로세스를 kill 명령을 통해서 죽여버리면, 그러면 그 파일이 오픈 파일이 아니니까 뭐 삭제나 이런 것들을 쉽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ls 오픈 파일을 일반 파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로 통신을 하는 그 인터페이스 중에 하나가 소켓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쓰는데, 이 소켓도 파일로
취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소켓을 지금 그 사용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ls 오픈 파일 마이너스 i sudo 할까요? sudo ls 오픈 파일 마이너스 i 마이너스 p 마이너스 n 하고 grep 하고 listen 이렇게 주시면 현재 그쵸? 현재 포트 그쵸? 어떤 포트를 TCP 22번 포트를 그쵸? TCP 22번 포트를 리스닝 하고 있는 프로세스가 누구인지를 다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프로세스를 죽이고 싶다 그러면 이 PID를 가지고 죽이면 되는 겁니다. 그쵸? 자, 요게 이제 네트워크 관련된 명령어. 그리고 로컬 호스트라고 하는 거는 루프백. 그러니까 루프백은 밖으로 나가지 않고 내가 샌드하면 밖으로 안 나가고 다시 나한테 돌아오는 그런 그 컴퓨터에서 루프백은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그런 인터페이스를 루프백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요 인터페이스를 우리가 루프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루프백 인터페이스로 지칭되는 컴퓨터를 우리가 로컬 호스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로컬 호스트라고 지정을 하면 자기 자신 이 로컬 호스트의 자기 자신 그 IP 주소는 통일이 되어 있어요. 127.0.0.1이라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로컬 호스트에 핑을 하면 뭐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전부 다 핑이 되겠죠. 그래서 핑 로컬 호스트 잘 되죠. 그 다음에 핑하고 127.0.0.1 하도 이것도 로컬 호스트의 IP 주소니까 똑같이 외부로 안 나가고 그러니까 컴퓨터의 내부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내부 네트워크 서비스가 그러니까 프로토콜이나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커널이 동작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 컴퓨터 안에다가 웹서버를 구동을 시켜 놓고 내가 내 컴퓨터 안에 있는 웹서버를 실행을 해 놓고 나서 로컬 호스트로 접속을 하면 내 컴퓨터 안에서 접속하고 이런 게 되겠죠. 그러니까 컴퓨터 한 대 가지고 뭐 뭔가 개발을 하다가 추가적으로 뭐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이제 완성이 되면 예를 들어서 이 서버를 실제 프로덕션 서버로 웹 서버로 옮겨 놓고 그 다음에 다른 서버로 접속해서 테스트를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로컬 호스트는 루프백 주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넷이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아도 되고 오프라인으로 뭔가 개발을 해도 되고 격리된 환경에서 테스트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장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이렇게 우리가 컴퓨터를 로 프로그램을 짜면 대개 클라이언트는 여러분 뭐 노트북이나 집에 있는 데스크탑이나 아니면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 같은 걸 많이 쓰게 되죠. 그러면 여기에 돌고 있는 그 프로그램을 우리가 클라이언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클라이언트는 이런 리소스가 좀 적은 그런 주로 개인용 그 디바이스에서 돌아가게 되고요. 대개 이제 이 클라이언트들은 GUI나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죠. 그리고 얘네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접속을 누구랑 합니까? 서버랑 합니다. 그러면 이 서버는 예를 들어서 뭐 웹 서버이거나 그쵸? 아니면 뭐 파일 서버이거나 그쵸? 아니면 뭐 미디어 서버이거나 뭐 유튜브를 본다든지 이런 것들이죠. 아니면 뭐 DB 서버이거나 그쵸? 이런 서버들이 리소스를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인터넷상에다가 서버로 놔두게 되겠죠. 물론 뭐 메일 서버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 서버들은 클라이언트가 어떤 요청을 하면 그걸 받아서 다시 돌려주는 그쵸? 이런 역할을 하는 걸 우리가 서버라고 해요. 그래서
웹 서버 같은 경우는 클라이언트가 지금 여기에 돌아가고 있는 브라우저가 되겠죠. 그쵸? 클라이언트는 웹 브라우저. 요걸 통해서 웹 브라우저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웹 서버, 그쵸? 웹 서버를 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서비스를 요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버는 요청을 받아서 처리하고 보통 이제 웹 같은 경우는 그 처리 결과를 웹페이지 데이터로 HTML 데이터로 클라이언트에다 전송을 해주면 클라이언트에서 돌고 있는 웹 브라우저가 그 웹페이지 데이터를 보고 이쁘게 화면에다가 그림을 그려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게 클라이언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요즘은 이제 인베디드 장비 같은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하다못해 TV도 클라이언트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요즘 스마트 TV 가지고 뭐 유튜브도 보고 웹 서핑도 하고 뭐 이런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도 클라이언트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 실제 우리가 뭐 아마존에서 물건을 산다든지 유튜브를 본다든지 뭐 회사의 업무에서 무슨 뭐 송장을 입력한다든지 뭐 이런 모든 업무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개인이 작업하는 곳은 이 클라이언트 단위고, 그 다음에 중요한 작업들은 다 여기 서버 쪽에서 이루어지고, 서버는 엄청난 컴퓨팅 파워를 제공하든지 아니면 그 대용량의 스토리지를 제공을 하든지 뭐 이런 작업들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서버 클라이언트 구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서버와 클라이언트로 구성된 이런 구조를 우리가 서버 클라이언트 아키텍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클라이언트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고 서버도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클라이언트가 유튜브 볼 때는 A라는 서버, 뭐 예를 들어서 뭐 스포티파이 음악을 들을 때는 뭐 B라는 서버, 그 다음에 뭐 네이버 웹사이트 볼 때는 이렇게 뭐 접속하고 이렇게 서로 다른 서버한테 요청을 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다른 클라이언트도 뭐 업무에 따라서 서로 다른 서버를 이렇게 컨택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요 중간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망으로 연결이 돼 있으면 이제 클라이언트들이 인터넷에 연결이 돼 있고 서버가 이제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naver.com이라는 웹서버를 생각해 봅시다. 웹서버는 엄청나게 많은 클라이언트들이 동시에 접속을 하겠죠. 그러면 혼자 다 처리를 못 해요. 그러면 서버를 여러 개를 두고 그 서버 앞단에다가 로드 밸런서라는 장비를 둬서 이 서버가 굉장히 바쁘다. 그러면 트래픽을 다른 서버들로 이렇게 분산을 해줘요. 그러면 이건 네가 처리해라, 이건 네가 처리해라 이렇게 주는 거죠. 이런 장비를 우리가 로드 밸런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서버 클라이언트 구조에서는 이런 로드 밸런서 아키텍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이런 로드 밸런서에서는 기존에 예를 들어 뭐 10대를 운영하고 있으면 10대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우리가 갑자기 뭐 세일을 한다 그러면 평상시에는 10대 가지고 다 됐는데 세일할 때는 한 20대 30대 이렇게 늘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동으로 이 서버를 추가를 해서, 요즘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많이 하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스케일 업을 해주는 그런 기능까지 다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해주는 거를 우리가 요즘에는 이제 그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쿠버네티스라는 그 서비스를 쓰죠. 그래서 그 대개 이런 클라우드 쪽에서는 이런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일종의 어떻게 보면 가상의 서버군을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AWS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오토 스케일링에 대해서 트래픽이 많아지면 인스턴스를 늘려서 집어넣고, 인스턴스를 늘려서 집어넣고, 여기 서버 이미지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도커 같은 이제 컨테이너를 얘기하는데, 우리 다음 시간에 도커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그런 컨테이너 이미지, 그러니까 서버를 운영할 수 있는 파일 시스템과 뭐 프로그램과 이런 것들을 다 집어넣어 가지고 요거를 가지고 가상의
컴퓨터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서버가 가상의 서버가 만들어져서 그 기계를 이 서버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 DB 서버 뭐 아니면 웹 서버 이런 걸 만들어서 여기 스케일링 그룹에다가 딱 넣어주면 필요에 따라서 똑같은 형태의 서버를 뭐 늘렸다 줄였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서버 단과 클라이언트 단이 있어서 다이렉트로 이렇게 통신하는 것도 좋을 수 있지만 이렇게 하면 서버한테 부담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은 주로 어떤 스타일을 쓰냐 하면 3티어 아키텍처라고 하는 걸 써요. 그러면 여기 맨 윗단에 이제 클라이언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미들웨어 단이라는 걸 두고 여기에 이제 서버 단을 두는 거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프레젠테이션 계층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웹 브라우저, 그 다음에 뭐 모바일 앱, 아니면 데스크탑에서 돌고 있는 뭐 어떤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이 프레젠테이션 계층을 다 담당해요. 그러니까 사용자와의 인터페이스를 담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프레젠테이션 레이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디바이스의 종류에 따라서 원하는 그 애플리케이션을 쓰면 되겠죠. 어떤 사람은 웹을 쓰고 어떤 사람은 앱을 쓰고 어떤 사람은 데스크탑에 있는 뭐 전용 그 애플리케이션을 쓰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거는 그냥 입력과 출력만 처리를 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변환하고 데이터를 읽어오고 뭐 이런 것들은 데이터를 실제로 처리해야 되고 어떤 조건에 따라서 뭘 해석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것들은 이제 핵심 어떤 그 로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비즈니스 로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 로직은 애플리케이션 계층에서 다 처리를 합니다. 애플리케이션 계층이 보통 어떤 거가 들어가면 웹 서버 같은 경우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에는 약간의 프로그램이 들어갑니다. 원래 웹은 어떤 페이지를 요청을 하면 그 페이지만 읽어서 그냥 달랑 주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 요청을 분석해서 서로 다른 웹페이지를 만들어서 보내주려면 뭔가 프로그래밍 기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요 단에다가 프로그램 기능이 들어있는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라는 걸 둬요. 그러면 요거를 받아서 보고 비즈니스 로직에 따라서 딱 처리를 해가지고 요 사람한테 딱 맞는 웹페이지를 만들어서 보내주는 거죠. 근데 요거를 하기 위해서 중요한 데이터들은 어디다 두냐, 이 뒷단에다가 DB 서버 같은 데다 이렇게 딱 두는 거예요. 스토리지에다가.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보통 데이터 계층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데이터 레이어라고. 그러면 이 데이터 레이어는 클라이언트는 이 데이터 레이어를 직접 볼 수가 없어요. 여기를 거쳐서, 그쵸?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에 있는 서버를 거쳐서 얘가 이제 스토리지를 관리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클라이언트의 모든 리퀘스트가 DB까지 들어오게 되면 DB 서버의 부하가 너무 커지고 보안에도 문제가 많으니까 믿을 수 있는, 우리가 개발한 믿을 수 있는 프로그램, 비즈니스 로직 믿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집중적으로 얘를 걸러서, 그쵸? 여기서 걸러서 여기 와서 액세스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요즘은 보통 이렇게 3티어 아키텍처로 애플리케이션을 많이 개발합니다. 그래서 대개 여기에 웹 브라우저면 여기에 웹 서버 플러스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가 있고, 요 뒷단에 있는 중요한 데이터들은 DB 서버, 뭐 오라클, MySQL 이런 DB 서버들이 실행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N티어 아키텍처, 3티어 보통 아키텍처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이 그 각 티어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은 이 표준 API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여기 좀 보시면 클라이언트에서 웹 애플리케이션에 이제 프론트엔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웹 티어가 있고, 뭐 메시징 주고받거나 아니면 애플리케이션을 이렇게 돌리는 단의 중간에 보면 미들 티어라는 게 있죠. 이 미들 티어라고 하는 게 아까 얘기했던 뭐 큐잉 같은 걸 해주기도 하고,
그 하이 어베일러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고 또는 로드 밸런싱 같은 걸 해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 다 해줄 수 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여기 보시면 데이터 티어에서 데이터를 읽어오고 쓰고 이런 걸 하고 자주 쓰는 데이터는 여기다 캐시를 하나 둬서 중간에다가 뭐 처리를 하도록 하는 이런 형태로 할 수 있고요. 이게 데이터 티어가 아예 로컬로 안 가지고 있고 어딘가 다른 데다가 요청을 해서 받아오는 경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 프론트엔드에 있는 웹 UI를 수정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뭐 수정을 해도 이 데이터나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걸 전혀 손 안 대도 되겠죠. 따로따로 해도 되니까. 그래서 유연성이 좋고 확장성이 좋다. 그쵸? 그리고 요 레이어별로 부하 분산도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모듈로 교체도 할 수 있고 이런 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용자 트래픽이 증가를 하게 되면 웹 서버나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를 여러 개를 둬서 로드 밸런싱 같은 것들을 할 수 있고 만약에 데이터 계층이 여기 이제 뭐 트래픽이 증가한다. 여기가 지금 빨리빨리 성능을 못 내준다 그러면 데이터 그 서버를 뭐 2개, 3개 이렇게 둬서 얘를 클러스터 형태로 운영을 하는 것도 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지금 보시면 이제 웹 서비스 같은 경우에 클라이언트는 브라우저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클라이언트에다가 3티어 웹 서버,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 그 다음에 DB 서버 이런 구조로 만듭니다. 그래서 웹 서버가 앞단에 있고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DB 서버가 있는 이런 3티어 구조로 웹 서비스를 만들어요. 지금 쓰는 우리 대부분의 애플리케이션은 이런 웹 서비스 아키텍처로 대부분 다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뭐 웹브라우저 아니면 모바일 앱 이런 것들이 되는 거고 웹 서버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뭐 아파치나 엔진엑스나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근데 얘네들은 정적인 컨텐츠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이내믹 컨텐츠를 만들려면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가 웹 서버 뒷단에 한번 들어가서 데이터를 가져다가 서로 다른 컨텐츠를 만드는 그런 기능이 있어야 되고 주로 이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가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들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쵸?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고 이제 DBMS가 있고요. 그럼 여기 보시면 뭐 MySQL 그 다음에 뭐 포스트그레스, 오라클 우리가 공부하는 티베로 같은 것들도 다 여기에 들어가겠죠. 그쵸? 네. 자, 이렇게 해서 뭐 그냥 간단하게 네트워크에 대해서 그냥 간단한 소개만 했습니다. 자, 요 정도만 하고 요 네트워크 부분은 우리 시험 범위에서 제외되는 부분이니까 그냥 이렇게 대충만 알아두시면 되겠고 나는 네트워크에서 좀 더 공부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네트워크를 제대로 공부하려면 한참을 또 공부를 해야 됩니다. 별도의 과목이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